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쳐쓰기 불가능입니다. 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면 의원이 어제 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더 이상 고쳐쓰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탈당했습니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자들은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며 비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법카 리스크 2라운드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건데요. 경찰은 검찰과 별개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의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재명 수사가 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후임으로 수사를 맡은 안병수 검사의 비위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반윤은 안 한다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당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제안한 반윤연대 합류를 거절한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구 감소 흑사병 시대 능가입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도 안 될 걸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 유럽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파리의 한글 유니폼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이 사상 최초로 슈퍼스타 음바페를 비롯한 모든 선수가 한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화제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 합류 이후 급증한 한국 팬에 대한 감사 의미로 파리 생제르맹에 따르면 올 시즌 홈 경기를 관전한 한국인이 20%나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오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가 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정권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된다. 야당 스스로 떳떳해야 된다. 총선을 넉 달이 앞두고서 제1야당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이탈과 신당 창당이라는 이 중대 변수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전격 탈당하자 비주류 의원들까지 들썩이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연일 신당 창당의 여지를 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의 탈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상민 의원은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강성 지지층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혀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이탈한 첫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탈당을 선언하며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위선, 후원 무치, 방패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무능과 무기력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인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당이 됐고요. 또 개딸들 강성 소위 지지자들이라는 분들이 당을 점령해서 당내의 공론의 장을 완전히 그냥 틀어막았고,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도덕성 실추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정 기능이 그냥 멈춰 서 있고, 최근에 뭐 아주 희한한 발언들이 있어도 당에 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돼 있어서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당으로서의 역할이 없다. 나오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행에 옮기니까 친명계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박상혁 의원은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냐? 먹던 우물에 침 뱉지 말라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5선인 이 의원이 헌신짝 버리듯이 탈당을 했다면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봐도 민주당 계열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재선 도전할 때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때 자유선진당에 가서 봤죠. 가셨다가 나랑은 여기 안 맞다 싶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5선을 하셨어요. 강성 당원의 사당화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많이 인내하고 또 해당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차례 구두 경고 등 여러 차례 저는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국민적 당원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영기 의원 얘기 들으신 것처럼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상민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으면은 정말 춥고 외롭고 들판에 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의장 되려고 당을 나가겠냐. 그 논리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원색적인 비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한 당원은 이 의원의 탈당을 경사로 표현을 하면서 노욕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할 뿐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당원들도 참 나쁜 국회의원 등등 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탈당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도 관련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의원에 대한 호의적 반응은요.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 민주당 내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비난 여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솥밥 먹은 의원들의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놀랍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탈당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상민 의원님 영입 공식화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직 그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고요. 저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우선은 이상민 의원 본인이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면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환영한다는 뜻도.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이 주신 말씀들 그다음에 탈당의 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좀 전향적인 결정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거취를 두고서 정치권 이목이 쏠린 상황이지만요. 이상민 의원은 당분간 구체적 행로에 대한 건 결정하지 않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무소속부터 국민의힘 입당 또는 새로운 신당에 같이 참여하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만 살펴보면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과연 다른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관심사입니다. 결국 이제 다른 비명계 의원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여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 비명계 모임의 원칙과 상식은 아직까지는 탈당 계획이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 이상민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서 출범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의 도덕성과 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12월 내에 마련을 하라고 요구했던 이 원칙과 상식은요. 이달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려보고 결단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과 상식은 이어서 이 내심 뜻을 같이 하는 당내 의원이 7, 80명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연내의 개혁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탈당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열어놓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관련해서 원칙과 상식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님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과 해법에서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탈당을 전제로 하거나 신당을 전제로 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2월 어느 지점에는 한번 저희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차례 저희 드렸고, 저희들의 요구가 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 당 내부에서 동료 의원들이 우리 김종민 의원이 최초에 얘기를 할 때 한 7, 80명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은 같이 하는데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분들까지 같이 좀 손잡고 일어나 주시면은 금방 바뀌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처럼 민주당의 원심력이 커지면서 이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 특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요, 광주에서 거듭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의 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려고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이상민 의원님이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전락했다 하면서 탈당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 고민에는 공감하고요. 단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좀 놀랬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건 뭐 성직자처럼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저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좀 깨끗하고 정직해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냐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당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물음에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고하겠나, 뭐 말해봤자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당의 자정 능력에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도 또 당의 직책에도 관심이 없다면서 민주당에서의 역할론에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겁니다. 이낙연 대표 최근 공개 활동에서 이른바 신당 창당 여부를 두고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결국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권의 상황에 아주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1, 2번 외에 제3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들이 캐스팅 보트를 준다면은 이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면서 이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이 전 대표는 워낙 그 신중한 언사로 정평이 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선택지,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만으로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달라지길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 기다림도 바닥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해 조만간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거란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광주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언급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일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이 정리되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출신의 전직 총리 3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명 내지는 중도로 분류가 되는 인물들인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바로 이 3명의 전직 총리입니다. 이들이 비명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향후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남을 가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따르면은 2번 정도 만났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 내각의 친목 모임 자리였다고 그 성격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 사람이 당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하는 데 공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친명계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손을 잡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는 이제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제 뭐 탈당 어느 정도는 본인이 예고도 했고 또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서 현역 의원의 1호 탈당이 지금 기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주류 의원들도 이달 내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안까지 당 지도부의 어떤 개혁에 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뭔가 행동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뭐 워낙 예정돼 있었고 새로운 변수가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문제였고 어떤 명분으로 탈당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탈당 자체로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다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도부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은 보는데 이상민 의원 탈당이 또 다른 탈당 내지는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 정도로 그런 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지금은 뭐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분당 내지 새로운 당의 창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그분들도 아시거든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당 지도부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당내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들에 방점을 두고 있지 12월 내로 어떤 결단, 창당 내지 뭐 탈당 내지 신당 창당을 목표에 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총선 앞두고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른바 이준석 트라우마를 안철수 트라우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지지난 총선에서 호남권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의 말 그대로 연고지를 갖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호남권을 뭔가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할 경우에 안철수 의원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더 파괴력이 클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말이 계속 뭔가 움직임을 도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쭉 같이 이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아마 제가 이 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같습니다. 네. 가장 엄중하고 또 굉장히 신중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요즘 매일 언론의 인터뷰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어느 정도 결단이 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민주당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상민 의원 탈당 등으로 인해서 저는 임계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 강경 의원들의 발언만 가지고서 판단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돌풍, 안철수 돌풍 그 자체를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뭐냐면 밑에서 정말 이 상당수의 어떤 다수의 어떤 이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닥기류라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지도부가 강성 지지자들의 말만 보고서 이낙연 뭐 저렇게 해봐도 소용없다. 이상민은 탈당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호남의 민심이나 이런 걸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저는 판단을 내려요.
그걸 누가 건드려 줄 것이냐, 누가 깃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파괴력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호남 지지율이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발도 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대안이 없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 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대안이 생긴다 그러면 뭔가 어떤 돌파구는 충분히 마련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천 시즌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호남 지역에 친명계가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상대로 해서 굉장히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아마 폭발적인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반 이재명 연합 전선 구축 가능성 이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연루된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이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결제 서류 등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해당 의혹은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사실상 김 씨의 수행비서로 일해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 등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법인카드를 이제 사용을 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 대선에서 그 대선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지난 8월 이 김혜경 씨와 배 씨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을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익위가 이걸 검토를 했고 지난 10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2달여 만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청의 압수수색을 1차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하지만 검찰 다시 강제 수사를 시도하면서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이미 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이 포괄적 압수수색 등으로 영장이 중복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후에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앞서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죠. 조명현 씨가 법원 앞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그런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그때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조명현 씨는요, 지난달 이재명 대표 등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조명현 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조 씨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개인의 돈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뇌물을 계속 받은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걸로 뇌물을 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당연히 이 모든 거의 배우인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서 이 대장동 관련 의혹 역시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 등이 공개되면서 지금 뒷이야기가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문이 재판 하루 뒤인 지난 금요일 공개가 됐습니다. 이 판결문에
판결문에 김용 전 부원장의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 전 부원장의 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사건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은요. 107차례 등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120차례나 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판결문 내용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한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장동 등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사실상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라는 걸 법원이 인정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자금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최소 14곳에 달하고요. 또 관련 사건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과거 김용 전 부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최측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내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김 전 부원장이 법정 구속된 뒤엔 재판을 좀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와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해서 이 폭로성 진술을 쏟아냈던 그리고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또 김용 전 부원장 1심 판결 이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성격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자금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건데요. 이제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연관이 됐는지 그러니까 자금 수수 또는 사용 사실을 알거나 묵인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암묵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 이 돈을 건넨 대장동 일당 등의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김용 전 부원장이 언제까지 이 대표를 지키면서 좀 신뢰관계를 이어갈지 또 김 전 부원장의 진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면서 1원 한 푼 사탕한 게 받은 게 없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과거 나온 이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준 거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까 실제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그 디테일을 인정한 대목들이 여러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넸다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요 진술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세부적 내용과 묘사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 전 본부장은 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억 원을 건넸던 그런 상황을 재현을 하면서 법정에서 직접 외투를 입고 이 돈이 된 쇼핑백을 숨겨가는 그런 동작을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시연으로 적어도 외투 안쪽에 쇼핑백이 가려지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요, 이 김 전 부원장에게 2021년 그 여름 2억 원을 전달하면서 당시 야외 벤치에 앉아서 김 전 부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모기에 많이 물렸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이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 관련해서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용이
사파리를 입고 왔거든요. 쇼핑백 그냥 덜레들고 나가면 보이니까. 네. 그래도 형 여기다가 감추고 좀 가라. 네. 해가지고 사파리 안에 그 1억을 갖다가 겨드랑이 껴가지고 갔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판사님도 이제 그거를 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날 제가 뭘 입고 갔냐면 그냥 양복을 입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삐져나왔어. 그거 가지고 웃어댄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법정에 있던 사람 옷을 빌려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하니까 감춰져요. 판사님도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감춰지기는 하네요. 이번 사건에서는요, 이제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죠. 김용 씨가 물론 핵심 피고인이었고, 이제 김용 씨한테 돈을 전달해준 유동규 피고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마련해준 남욱 변호사도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피고인이었던 남욱 변호사의 구체적 증언도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8일 김용 전 부원장이 3억 원을 받은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진술한 게 이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빨리 달라고 독촉 전화했다 이런 진술을 공통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남 변호사는 이 해당 통화가 끝난 뒤에 칼국수를 먹었다 그러면서 칼국수를 먹는 그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이란 측면에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한 요소로 뽑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유동규 씨의 이 변심,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술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김용 씨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나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 재판 내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바꿨다. 회의로 진술을 바꾼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배경에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고 여겼던 이 김용 전 부원장 등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걸 느끼고 변심했다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유 전 본부장의 변심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서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소개했던 그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불법 자금에 대해서 털어놓은 것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1심이기는 해도요, 당대표의 최측근이고 특히 얼마 전까지 이제 당직자였던 사람이 이 비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 유감 표명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이 대표 수사 담당 검사를 향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이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비위 의혹을 제기를 하고 탄핵 소추안도 밀어붙였죠. 이어 민주당은 이정석 검사 자리에 오게 된 후임 검사의 실명을 또다시 거론을 하면서 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3차장 검사를 지냈을 때 그 직속 수사부에서 근무를 한 친윤 사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2019년에 나왔던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해당 검사가 과거 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또 수사 기밀을 유출을 했다, 그런 의혹을 받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거는요,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 사기 전과자인 익명의 제보자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위 여부를 놓고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민주당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또 뉴스타파라는 그런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지 4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이정석 검사를 임명을 하더니 이제는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해당 검사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 검찰로 이첩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이용 관련 사건,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한 차례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영장을 이제 내준 거잖아요. 그 배경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부분, 그거는 어떤 것이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번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 배모 사무관하고 김혜경 씨의 관련성에 관련된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었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권익위로 사건이 가서 그것도 이제 뭐 그 제보자가 권익위 부패 신고를 했고 그걸 검찰이 이첩한 게 최근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기재하다 보니까 아마 영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가 돼서 관련된 부처를 너무 많이 기재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안이 납득을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련 수사가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것은 뭐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2022년 4월에 경기 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도 다 압수수색 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지금 추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관련 혐의를 입증하려는 관련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인카드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사인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아마 이번 압수수색도 그 차원에서 다른 증거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걸 입증하는데 모든 뭐 수사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 법인카드 사용 이거에 이제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조명현 씨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실을 폭로를 통해서 실제 법인카드 사용은 김혜경 씨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개를 했죠. 거기에다가 뭐냐면 샴푸나 이런 거는 자기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압수수색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그러면 그 현금은 무슨 돈에서 조명현한테 줬는가? 그리고 누구의 지시로 그런 방식을 썼는지.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것들 또 법인카드가 한도가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은 조명현 씨가 개인적인 카드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전달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총무국이나 비서실에서 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자금들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가짜 영수증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에 대한 전적인 어떤 책임 권한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지 부인의 어떤 사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샴푸라든지 뭐 샌드위치라든지 등등을 사용할 때 이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거, 막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돈봉투 의혹 사건도요. 마침내 정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검찰로 소환한 날짜 이번 주 금요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송 전 대표 지난 주말에 연이어서 북콘서트라는 걸 열고서 여론전을 펼쳤는데요. 핵심 주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이 내년 총선에서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송 전 대표의 주장인데 이 송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요. 지난 2일 대구 북콘서트부터 어제 부산 북콘서트 그리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이 병립형 비례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이제 과거 비례제로 회귀한다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하니까 송 전 대표가 이 반윤 연대로의 승리를 좀 회유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다 선명한 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시킨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협력해서 이겨서 윤석열 탄핵의 정족수 200석 확보를 뛰는 건데 이 탄핵을 위해서 당을 창당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하라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대한 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의 이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일제 독립운동에 비유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 점점 더 높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요.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 경쟁력이 좀먹고 나라의 운명도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번 엑스포 유치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써서 29표를 얻었는데 그러면 한 표당 약 200억 원의 돈을 썼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돈 낭비를 하고 29표를 얻어왔다면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송 전 대표의 주장에는 야권 안팎에서조차 너무 나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대구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이 전 대표를 만났고 이 전 대표도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더라. 그리고 이준석 신당 등 반윤연대가 합쳐지면 야권의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든다면 개혁연대는 할 수 있지만 반윤연대는 안 한다면서 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관련해서 송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신당 만들 수밖에 없답니다. 제가 이현주 대표도 만나봤어요. 다 이렇게 만나봤더니 더 이상 윤석열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반윤 연대를 만들게 되면 저는 돌파할 수가 있고 그 연대의 시점이 언제냐? 가장 쟁점이 바로 김건희 특검 통과라고 보거든요. 윤석 대표가 반윤 연대할 생각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아니 뭐 나하고 같은 당을 한 건 아니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저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지금 연대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런저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요,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 전 대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죠. 검찰 제발 좀 나를 조사해달라, 소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환 조사 날짜가 8일로 잡혔습니다. 네, 검찰이 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이 사건의 정점을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을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 전 대표의 검찰 출석은요, 오는 8일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송 전 대표에 대한 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이 핵심 증거관계 정리, 최종 질문지 준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앞선 수사와 피의자 조사 등으로 이 돈봉투 조성 및 일부 살포 과정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만큼 송 전 대표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이 혐의 입증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의원도 재판에서 이 돈봉투를 받은 사실,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송 전 대표는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현장에서는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오히려 기회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고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드디어 8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만약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변했다지만 창당의 목표가 탄핵이라는 것도 참 사이비스럽습니다. 전직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행적이라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당이야 누구든지 정치적 결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 인물에 반대하는 정당은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제가 보기엔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정권에 대해서 저렇게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또 대고 있는 명분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른바 한동훈 작품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사단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 집중적으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설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50대 한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이란 발언을 한 뒤 이 두 사람의 설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땀 흘려 노동은 해봤
해봤냐라는 송 전 대표 말에 한 장관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새천년 NHK 사건을 언급을 했고요. 송 전 대표가 다시 선배가 사준 술자리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꺼내드니까 한 장관이 다시 한번 NHK 사건과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재반박한 게 지난주까지의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 송 전 대표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한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방탄 갑옷 입고 싶은 거 아니냐. 저에 대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룸사롱도 아니었고 내가 말한 대로 그거는 단란 지점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송영길은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제가 제 돈을 벌어먹고 살았고 한동훈 장관 고시 합격해서 소년급제해가지고 정치 권력에 잘 보여서 법무부, 청와대, 대검 꽃보직만 다니고 지금 완전히 그냥 아나무인 무소불위가 돼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정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 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요. 이 정치를 하려면. 송영길 전 대표 요즘 아주 여과장치 없이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듭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잡몇 삐끗하면 이제 막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요즘 야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 선고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황 의원이 그런데 자신을 이 예수의 고행에 비유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란이 된 게 이제 지난일 황 의원이 자신의 SNS에 쓴 글인데요. 황 의원은 자신이 이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라면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도 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예수의 비유를 한 겁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면서 이 박노해 시인의 작품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해 절정에 달한 악의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황 의원의 글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파렴치의 끝이자 신성모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자기를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범죄자가 성인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정 대변인은 황 의원이 들으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려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두 분께 이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께는요, 약간 정치적인 이제 부분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당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의 성격을 윤석열 대통령 퇴진당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민주당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들겠다는 신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제 라디오 그 진행자가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거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탄핵 같은 것도 이준석 전 대표 반대 못할 텐데 그런 거 하면 결국은 연대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연일 발언들을 이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좀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적으로 하면 이미 다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치화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법적 행위가 정책 탄압이다. 이 프레임으로 이제 씌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일 이제 정책인 목소리를 높여 나가는 건데 아무리 신당하지만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 성립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도 여기에 다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돈 봉투와 관련된 걸 가지고서 당을 만들겠다. 문제는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에 여기에 여타였던 정당들을 전부 다 합해서 선거연합을 만드는 구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소득당이나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병립형으로는 가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면 현재 선거법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비례정당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밖에서 비례정당을 연합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공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도 뭔가 자신의 역할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워낙 이제 8일 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행보가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에 관해서는 일부에서는 뭐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너무 수사를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도대체 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 소환 조사하는 거냐 이런 약간의 비판 섞인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 송 전 대표 본인도 여러 차례 이제 검찰에 직접 찾아가서 이 소환을 자청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였는데 마침내 8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그걸 앞두고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송 전 대표 지금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이고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돼야만이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요. 뭐 세 가지죠. 구속, 범죄 혐의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1차적으로 이게 지금 정당법 위반 사항입니다. 돈봉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송영길 대표의 지시, 묵인, 알고도 그냥 묵인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뭐 핵심일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녹취록이나 등등에서는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지만 진술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인정하는 진술이 공범관계에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등에서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전직 보좌관도 증언은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송 전 대표한테 보고하거나 뭐 알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일일이 이러한 부분을 보고받지 않았고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을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알고 했다. 이렇게 해야 본인의 정당법 위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서 이제 기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도주 우려는 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인데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지 않은 이성만 의원 등은 대부분 본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법리적으로 판단해도 이 사안은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검찰은 영장을 할 걸로 보십니까? 과거 사례 이 관련해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사건에서는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혐의를 중대하게 봅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이미 이 사건 자체가 송영길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돼 있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 이제 혐의를 얼마나 밝혀냈느냐 그게 관건이겠군요. 네, 여권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이르면 오늘 오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각입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장관들을 포함해서 많게는 10명까지 물론 이게 뭐 한꺼번에 다 될지 아니면 한두 차례 나눠서 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10명까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이 지난주 정책실장을 신설을 하고요. 이 수석 비서관 5명 등을 교체를 하면서 이 참모진 체제를 재편을 했습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태 등으로 좀 어수선해진 이 분위기를 다잡는 한편 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추진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우선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 대상은 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곳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후임자는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는 경제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내정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선 출마 가능성이 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호 전 LH 사장이 유력한 가운데 심교환 국토연구원장도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김인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총선 출마를 확정진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용노동부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 유지상 광운대 총장이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주무부처 담당 장관이죠. 그래서 아직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교체되더라도 예산 통과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개각이 과연 언제 발표가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개각 포함 부처로 거론되는 것 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문규 장관이 지금 여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취임한 지가 몇 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벌써부터 이거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규 장관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이제 지난 9월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먼저 이 방 장관의 최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균형 투자 촉진 특별 법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이 고향인 경기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이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 개각이 포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이동관 그 위원장의 사태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도 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인선이 추진되는데 김홍일 권익위원장,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 등 이 법률가 출신이 올라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맞물려 이번 유치전을 주도해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 부처가 많이 바뀌면 이제 차관들도 많이 바뀌는 그런 게 이제 관례가 돼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일부 부처의 차관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미란 차관도 지난 7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일한 지 한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조차 이 장 차관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별로 내지 않을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크기 때문에 여당의 총선 차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후문인데요. 장 차관은 비례대표와 함께 또 지역구에도 나설 경우 출마지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있는 경기 오산이나 또 고향인 강원도 원주, 장미란 체육관이 있는 경기도 고양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 차관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맡겨주신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또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염려해 주셔서 저는 그 소식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장 차관은요, 지난달 국회 예결소위 회의에서 이 총선 출마 계획과 관련해서 차관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그 이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이 총선 출마 가능성엔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장 차관의 출마설이 나오면서요,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이 후임자 이름까지 보도를 했는데 그게 또 화제의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이 후임자로 2002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초롱이라는 애칭이 있는 이 전 부회장은 현역에서 은퇴한 뒤 축구 해설가로 활동을 하다가 강원FC 대표 이사를 지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안다라고 전해 이 발탁 가능성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이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장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한 장관의 경우 다수의 개각 대상에 포함되기보다는 연말 또는 연초에 이 원포인트로 인사를 단행한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장관이 이 여권의 총선 이 필승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단독 교체로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장관 자신은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인도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의 행보가 이건 총선용 아니냐 이런 관측을 강하게 불러온 건데 그래서 벌써부터 일거수일투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번에는요. 한 장관이 쓴 한 장의 손편지가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이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로 순직한 그 병사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국가 배상을 약속하는 손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은 한 장관이 최근에 지난 1997년 2월에 군복무 중에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모 상병 가족들한테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편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이건 유족이 한 장관한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조상병의 군복무 중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뒤 유족 측은 배상을 요청을 했지만 육군과 국방부가 이걸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군은 이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한 장관은 지난 5월 군인이나 경찰의 유족들이 전사 순직과 관련해서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 장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죠. 오늘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개각,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전국 구상이나 향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메시지 중 하나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로 지금 이르면 예상이 되는 개각에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국민한테 보여줄지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실망스러운 부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결국 이게 정부뿐만이 아니고 여당한테도 별로 좋은 효과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당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쪽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단 총선을 겨냥을 해서 일단 지금 출마할 장관들이 다 이제 나가는 추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마 이기 내각 같은 경우는 좀 안정 위주와 전문가, 관료 중심으로 짜여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선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들 가장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청문회에서 논란이 생겨버리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선거 이슈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증된 관료나 전문가들 위주로 일단 구성을 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전문가 관료는 집권 후반기에 보통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 거야의 어떤 견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총선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총선 이후에 이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운영에 너무 방점을 찍히다 보면 노동연금 교육,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표방했던 3대 개혁은 당분간은 아마 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 물론 이게 전부 다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각 같은 경우는 일단 검증된 관료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그게 무슨 쇄신이고 이게 혁신인자인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각의 의미를 가지려면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이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총선 출마용 교통정리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가 오는지에 큰 관심이 없고 여기에 있던 분들이 어디에 출마하느냐가 지금 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안이하게 전국을 보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 개편 경우에도 청와대 슬리마가 공약이었고요. 근데 그게 역행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개각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왜 어떤 내용의 개각인지의 통상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글쎄 오늘 이미 발표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번 개각의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잼버리 파행이라든가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의 어떤 난맥상, 또 뭐 최상병 문제, 홍범도 상 이전, 이렇게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화나 있던 문제, 이런 문제를 인적 쇄신을 통해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뭐 총선 전략 상에 이런 지금 개각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이제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좀 다소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보고서 나중에 또 호평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정한 엄마입니다. 친모가 아파트 15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엄마 A씨가 아파트 15층의 창밖으로 이 6개월 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A씨가 자신의 딸을 던진 그 이유도 충격적인데요. 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채무 관계로 심하게 다퉜고 남편이 집을 나서자 홧김에 이런 비정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심지어 A씨는 범행 전에 남편한테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전화까지 걸었던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는 결국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구급대가 그 아기 아버지 안내로 그 인도 쪽에 떨어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아기는 지금 사망 상태로 발견됐고요. 그 애기 구루마로 밀고 다니면 한 몇 번 봤어요. 요새 한 며칠 계속 싸우더라고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일 터져버렸구만요. 결국 부모의 부부싸움 때문에 세상에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A씨 부부 이후 증언에 따르면요.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이 부부싸움을 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일 새벽에도 A씨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경찰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걸로 보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요.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파리의 한글 유니폼입니다. 이강인 축구대표 선수가 보입니다. 네, 어제 프랑스에서는요,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이 르아브르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구단 최초로 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풀타임 경기를 뛰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만 이 한글 유니폼을 입은 게 아닙니다. 더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음바페를 비롯해서 이 PSG 선수들 전원의 이름도 한글로 표기된 저런 유니폼을 입었다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 하면 정말 이제 모든 축구 팬들이 보면 가슴에 설레이는 그런 유명 구단이죠. 그런데 이런 구단에서 한글 유니폼을 모든 선수가 입었다. 정말 기분이 상당히 좋은, 하지만 또 굉장히 낯선 그런 광경입니다. 자, PSG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 궁금합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공식 경기에서 한글 유니폼을 입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 건 이강인 선수의 입단 이후에 한국 팬들의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여기에 일종의 팬 서비스를 한 거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따르면은 이강인 선수가 팀에 합류한 뒤 올 시즌 홈 경기를 관전한 한국 팬이 20%나 늘었다고 하고요. 또 PSG의 공식 SNS 계정의 한국인 팔로워도 2만 2천 명에 달하는 등 이 파리 내에
축구 구단 중에 3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인기를 증명하는 게요. 이강인 선수의 그 유니폼이 있는데 이 유니폼 판매가 선수들 간에 굉장히 일종의 이제 경쟁이 붙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은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 쇼핑몰을 통해서 음바페 선수 등의 이름이 한글로 마킹된 유니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소재에 따라 12만 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 이강인 선수 유니폼은요, 현재 품절 상태일 정도로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 음바페 선수 셔츠와 함께 구단 판매 1, 2위를 다툴 정도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 인기에 걸맞게 지금 실력도 아주 출중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완벽히 적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이번 이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 선제골 기점 역할을 하면서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앞서 지난 1일에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달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 파리 생제르맹 입단이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자신의 몸값을 하고도 남았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면서 밝힌 포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이 구단에 와서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선수여서 일단 매우 저한테는 영광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너무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 살아있었구나입니다. 이건 무슨 사연입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모습을 감춰 멸종된 줄 알았던 황금 두더지가 86년 만에 발견될 화제입니다. 황금 두더지는요,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토착종입니다. 눈이 퇴화한 탓에 이목구비가 좀 분명하지 않아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충 생겨 더 귀여운 두더지라고 유명하기도 한데요. 21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황금 두더지를 찾아낸 게 보더콜리?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탐지견 보더콜리라고 하는데 먼저 이 황금 두더지는요, 황금빛을 띠는 기름진 털 덕분에 이 모래 사이로 유영하고 다니는데 이 같은 이유로 이 땅속에 지나간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두컴컴한 이 땅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눈이 퇴화를 했거든요. 대신에 이 소리와 진동을 민감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있어도 빠르게 숨어버려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연구진들은 이런 특성을 참고해서 탐지견으로 훈련이 된 이 보더콜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남아공의 해변에서 이 디윈턴 황금 두더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보더콜리가 모래사장에서 냄새를 맡고 멈춰 설 때마다 이제 연구진이 모래 샘플을 채취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황금 두더지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 환경 DNA 분석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까지 확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